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단계 2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3대 재무제표의 마지막 주자인 현금흐름표를 배우시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워렌 버핏이 가장 중시하는 재무제표로서요, 기업의 진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재무제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흐름표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이라는 세 가지 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분하고 해석하는지를 배웁니다. 둘째, 프리 캐시 플로우를 계산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익은 의견이지만 현금은 사실입니다. 회계이익은 여러 가정과 추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은행 계좌에 실제로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버핏이 현금흐름표를 가장 중시하는 이유였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은행 계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조작이 어렵습니다. 셋째는 가장 정직한 숫자입니다. 내림컴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순이익은 회계원칙에 따른 계산이므로 실제 현금하고 괴리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인식했지만 고객이 아직 돈을 내지 않았다면 현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현금 흐름표는 실제 현금 기반이므로 신뢰가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활동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영업활동은 기업이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입니다. Operating Income이죠. 투자활동이 있습니다. 투자활동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현금 흐름을 얘기합니다. 공장 사는 거, 기계, 기업 인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셋째는 재무활동을 나타냅니다.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주에게 환원하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 발행, 부채 상환,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금의 흐름은 영업활동에 의한 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부터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즉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였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영업현금 흐름은 지속가능한 현금의 원천이자 투자와 배당의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는가를 보는 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입니다. 본업이 강한 기업은 영업현금 흐름이 크고, 본업이 약한 기업은 영업현금 흐름이 작거나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을 딱 가져오고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나 주식 보관 같은 비현금 비용을 다시 플러스를 해줍니다. 이건 돈이 안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매출 채권, 재고, 매입 채무 같은 운전자본 변동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현금 흐름인 OCF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감상각비를 왜 다시 더할까요? 손익계산서에서는 감가상각비가 1천만 달러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넷인컴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은 나가지 않은 것이죠. 감가상각비는 과거에 구입한 자산의 회계 처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금 기준으로는 되돌리기 위해서 넷인컴의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는 것입니다. 운전자본 변동은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만약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뭔가 외상 매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아직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고가 증가해도 현금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구입하느라 현금을 썼기 때문에 현금이 주는 거죠. 반면에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현금이 증가합니다. 이건 뭐냐? 매입 채무라는 거는 제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온 겁니다.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거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저의 현금은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에게 아직 돈을 내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죠. 기업이 성장하면서 현금이 운전자본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잘 안 돌아가면 줄 돈도
다 주고 그다음에 받을 돈도 못 받고 이러면 운전자분의 돈이 맡기는 거죠. 자, 애플의 2023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인컴은 970억 달러가 나왔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110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 나누기 넷인컴 하면 그 비율이 114%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즉 영업활동을 통해서 내가 현금을 받아들인 게 사실은 넷인컴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익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이익보다 실제 현금 창출이 더 많다는 것은 매우 건강한 신호입니다. OCF, 즉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첫째, 좋은 신호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좋은 신호는 첫째는 OCF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둘째는 OCF를 레비뉴로 나누게 되면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셋째는 OCF를 또 넷인컴으로 나누게 되면 그 비율이 100%를 넘으면, 즉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넷인컴보다 많다 하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반면에 경고 신호는 이와 반대겠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넷인컴보다 작다, OCF가 감소 추세에 있다, OCF가 마이너스 숫자가 나온다, 그리고 운전자분이 급증한다, 이런 거는 우리들은 경고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베스팅 캐시플로우입니다. 즉 영업활동이 있고 투자활동이 있고 재무활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을 봅니다. 현금이 나가는 경우는 가장 큰 게 캐펙스입니다. 즉 자본적 지출이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M&A하고 기업 인수죠. M&A가. 그리고 투자 매입입니다. 이건 뭐냐?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다든지 그래서 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금이 나가는 측이 되겠고요. 반대로 투자활동 현금을 해서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공장을 매각을 한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를 했던 거를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건강한 기업은요, 인베스팅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베스팅 캐시플로우는 캐펙스가 많거든요. 즉 이거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인베스팅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캐펙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즉 자본적 지출은 미래 성장의 씨앗이자 경쟁력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캐펙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메인터넌스 캐펙스입니다. 즉 현재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기계를 교체하거나 공장을 보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둘째가 그로스 캐펙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생산 라인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산업별로 캐펙스 인텐시티가 다릅니다. 즉 인텐시티는 뭐냐면은 매출 대비 캐펙스의 비율입니다. 즉 총 매출의 캐펙스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하는 건데요. 보통 테크 산업은 낮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한 3%에서 5% 정도가 되고요. 제조업은 중간 정도 됩니다. 자동차는 한 7%에서 10% 정도 됩니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은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되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더 자본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25%가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의 특성에 따라 캐펙스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 기업들의 투자 패턴을 보겠습니다. 애플은 캐펙스가 매출의 2.9%로 매우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생산을 자체 공장에서 안 하고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장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투자가 적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9.3% 정도 됩니다. 애플보다 많죠. 근데 이 자동차 업계를 보면은 아주 적정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한 9.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와 AWS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수치라도 기업마다 의미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죠. 즉 현금 흐름에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캐시플로우니까요.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는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즉 파이낸싱 사이드에서 돈이 들어오려면은 부채 혹은 자본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현금이 유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나가는 경우는 뭔가요? 즉 은행에서 꾼 돈을 상환을 한다. 그럼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럼 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럼 내 돈이, 회사 돈이 또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주 환원 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당입니다. 배당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이지만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한다는 지속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배당 정책을 가져간다 하면은 주주들은 그걸 믿고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도록이면 배당을 줘야 한다.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게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배당 성향은 뭐냐?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순이익정에서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그 배당금의 퍼센티지입니다. 즉 순이익이 100이 났다. 내가 배당을 10을 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은 10%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요. 자사주 매입은 유연하고 선택적이며 세금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EPS를 증대시키고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배당보다도 훨씬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주주 환원 정책을 보겠습니다. 2023년 애플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의 84%를 주주에게 환원했습니다. 즉 총 주주 환원은 925억 달러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775억 달러, 배당이 150달러였습니다.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더 유연하고 세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인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는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에서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CAPEX를 뺀 것입니다. 즉 이 금액은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리 캐시플로우로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나오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투자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즉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뭡니까? 영업활동을 통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번 겁니다. 거기서 CAPEX 부분을 빼면 그 다음이 사실은 자유현금이 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워렌 버핏의 프리 캐시플로우 철학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요. 가치는 당신이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잉여 현금으로 결정됩니다. 즉 잉여 현금 흐름이 뭐냐? 프리 캐시플로우입니다. FCF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조작이 어려워서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둘째는 주주 가치에 직결이 됩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DCF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죠? 즉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의 경우에는 FCF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실제 기업들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애플의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즉 영업 현금 흐름은 110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런데 CAPEX가 11빌리언이 나가서 결국은 프리 캐시플로우는 이 두 개를 합쳐주면 되죠. 99.6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요. OCF가 133억 달러, CAPEX는 90억 달러.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는 43억 달러입니다. 투자를 많이 한 셈이죠. 아마존은요. OCF는 849억 달러, CAPEX는 527억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322억 달러로 애플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CAPEX 투자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프리 캐시플로우를 레비뉴로 나눠준 겁니다. 즉 매출에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보는 건데요. 애플의 경우에는 매출의 26%가 프리 캐시플로우입니다.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매출의 4%에서 5% 정도고요. 아마존도 한 6% 정도에 그칩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회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프리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즉, 훌륭한 프리 캐시플로우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일단은 플러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1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반면 우려되는 프리 캐시플로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려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프리 캐시플로우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자, 여기서 시가총액은 뭐냐요? 주가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리 캐시플로우를 주가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주가가 비싸면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가 작아집니다. 분모가 커지니까. 근데 프리 캐시플로우 시가총액이 주가가 약하면, 즉 분모가 줄어들면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가 커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가 크면은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가 작으면 주식이 비싼 거니까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정형화된 게 아니라 서로 상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3대 재무제표를 통합해 보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죠. 이거는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밸런스 시트죠. 즉 대차대조표는 재무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즉 현금 흐름표는 현금 창출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만 기업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4단계로 기업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을 먼저 봅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을 점검합니다. 현금이 충분한지, 부채가 과도하지 않은지, 유동성이 좋은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 창출 능력을 확인합니다. OCF와 FCF가 강한지, 즉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하고 프리 캐시플로우하고 그게 강한지, 주주 환원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보는 거죠. 넷째는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종합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종합 프레임워크입니다. 완벽한 기업의 사례로 한번 애플을 보시겠습니다. 애플은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면은요, 와, 완벽한 수익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밸런스 시트를 보면요, 우수한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봐도 완벽한 현금 창출 능력이 보입니다. 결론은 애플은 최상급 기업이다. 높은 수익성,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 공격적 주주 환원,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 기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게 되면요, 손익계산서 보면 마진 압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와, 이제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즉 돈을 잘 벌고 있다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막 전환점에 놓여 있구나.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핵심 교훈입니다. 현금이 왕이다. 즉 이런 말이 있죠. 매출은 허영이고 이익은 제정신이고. 왜냐하면 매출이 왜 허영입니까? 크게 보이지만 실질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제정신이라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짠 맞춰서 이익이 났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현금이 왕이다. 즉 실제 현금이 있어야 기업이 생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단계 2를 완주하셨습니다. 현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우시고 다 맞추셨습니다. 이제 3대 재무제표를 모두 마스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계 3이 옵니다. 거기에서는 핵심 비율과 지표를 마스터하실 겁니다. 데이 11에서는 EPS와 PE 레이셔를 배우시게 되고요. 데이 12에서는 PBR과 ROE를 배우시게 되고, 데이 13은 부채 비율, 데이 14는 효율성 비율, 데이 15는 종합 비율 분석을 배우시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노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단계 2를 완주하셨습니다.